엘리가 안나와 세스에게 손을 내밀어 진주를 보여주었다. 진주는 굴이 스스로를 지키는 방식이야. 작은 기생충이 굴의 껍데기를 뚫고 들어오면 굴은 기생충을 영롱한 막으로 감싸 기생충이 공격하지 못하게. 놀랍지 않니?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것을 아름다운 것으로 바꾸는 것이. 엘리가 진주를 램프 불빛 아래 비추며 천천히 굴렸다. 진주는 꼭 조그마한 달 같았다. 나도 할 수만 있다면 악마에게 그렇게 하고 싶어. 누구나 마음속에 악마가 들어올 수 있겠죠. 그 악마에게 자신을 내어주느냐, 악마의 힘을 없애버리느냐는 결국 스스로의 선택이 아닐까요? 어른과 아이, 그 사이 어디쯤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을 우리들의 사춘기에 대해 책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우리들이 사랑하는 사춘기, 우사사 4번째 시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벌써 4번째 시간이에요. 이번에 가져온 책은 스트루언 머레이 작가의 바다도시의 아이들이라는 책이고요. 허진 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분량이 꽤 많아요. 다들 안부도 안 묻고 막 들어가서 죄송합니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네, 마치 무슨 작업하러 오신 분들처럼 앉아서 바로 그냥 챙챙기로 해서 바로바로 머릿속에 있는 걸 쪽쪽 빼내려고 제가 왜냐하면 이번에 다룰 책이 4번째 다룰 책이 분량이 좀 꽤 돼요. 근데 사실은 흥미로워서 저는 굉장히 속도감 있게 읽었어요. 다른 책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읽었고 아이들도 좋아할 만한 책이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왔는데요. 이번에 다루는 책은 이제 제가 줄거리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하나씩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도시의 아이들은 이야기의 배경이 최후의 도시라는 한 도시입니다. 어느 날 신들이 세상을 물에 잠기게 했고 악마가 나타나서 신들마저 수장시켜 버린 뒤에 세상에 남은 딱 하나의 도시, 그게 이 최후의 도시인데요. 이 이야기는 이제 하나의 사건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썰물이 도시를 빠져나간 뒤에 고래 한 마리가 성당 지붕 위에 걸리죠. 사람들은 모두 이게 불길한 징조라면서 고래 주변에 모여드는데요. 이때 주인공인 엘리가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엘리라는 한 여자아이가 나와서 고래가 죽으면 내장이 썩고 폭발할 수 있다면서 칼로 고래의 배를 갈라야 한다고 말하면서 고래한테 다가가는데요. 엘리는 고래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손으로 고래를 쓰다듬어 봅니다. 죽어가는 고래의 뱃속 깊은 곳에서 슬픔에 찬 노랫소리가 울려나오고 고래는 검푸른 눈을 떠서 엘리를 한번 바라본 다음에 눈을 감고 숨을 거둡니다. 그때 엘리 친구인 안나가 엘리에게 칼을 가져다 주고 엘리는 숨을 고른 후에 고래의 하얀 배를 마침내 가르게 되죠. 악취와 함께 고래의 내장과 피가 쏟아져 나오는 순간에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는데요. 바로 고래의 옆구리에 갈라진 틈에서 가느다랗고 떨리는 손이 밖으로 나와 엘리의 발목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동요하는 사이에 엘리는 그 손을 잡고 안에 있던 아주 마른 벌거벗은 엘리 또래의 남자아이를 끌어냅니다. 엘리는 숨을 헐떡이는 소년 위로 올라가서 인공호흡으로 소년을 살리고요. 이러고 있는 사이에 도시의 재판관이라고 불리는 사람 중 하나인 하그레스가 사건의 현장에 도착하고 하그레스는 이 소년을 악마의 화신이다 라고 단정 지으면서 종교재판소로 끌고 갑니다. 이 책에서 화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화신은 악마의 숙주, 즉 악마가 선택해서 들어간 사람을 말합니다. 악마는 화신 속에 살고 있다가 힘이 강해지면 화신의 몸을 뚫고 나오게 되는데요. 하그레스 재판관은 과거에 화신의 몸을 뚫고 나온 악마를 목격한 적이 있었고 그 때문에 화신에 대한 적개심과 공포 그리고 악마로부터 도시를 지켜야 한다는 소명감이 매우 강한 인물입니다. 엘리는 고래의 뱃속에서 나온 소년에게 세스라는 이름을 붙여주었고 세스가 화신이 아니라고 확신하는데요. 그래서 세스가 화영장에서 처형을 당하기 전에 세스를 구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때 엘리 주변을 맴도는 또 한 명의 소년인 핀이라는 남자아이가 나타나고요. 핀은 엘리를 걱정하기도 하고 엘리가 어려움에 처한 순간마다 나타나서 자기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세스를 구하려는 이유가 예전에 그 일 때문이냐? 그때 그 일의 죄책감을 덜기 위해 세스를 구하려 하는 거 아니냐라고 묻기도 합니다. 하지만 엘리는 핀에게 매우 냉정하고 쌀쌀맞게 대하며 이를 강하게 부정하지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핀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을 거라고 다짐을 합니다. 세스가 화신이라는 혐의를 벗지 못한 채 화형을 당할 위기에 처하자 엘리는 세스를 구하려고 화형장으로 뛰어가지만 엘리의 힘으로는 세스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위기의 순간 엘리는 곁에서 맴돌던 핀을 바라보게 되고 핀은 엘리의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이며 세스를 구해냅니다. 세스가 이제 화형장에서 탈출하면서 엘리와 함께 엘리의 작업실에서 같이 지내게 되는데요. 같이 지내면서 엘리와 세스가 서로에 대해 중요한 것을 알게 됩니다. 우선 엘리는 세스가 끊임없이 물의 소리를 듣고 바다와 교감하거나 대립하면서 물의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엘리는 세스가 악마나 화신보다 더 대단한 그 무엇이라는 걸 직감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스는 엘리에게 동생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엄마가 돌아가신 후로 동생과 고아원에서 지냈지만 아픈 동생을 낫게 해주지 못했고 동생이 죽는 순간에도 함께 하지 못했다는 그 죄책감에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죽은 동생의 이름이 엘리 곁을 맴돌고 있는 핀, 바로 핀과 같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엘리의 부탁으로 세스를 구해주었던 핀은 엘리와 세스를 공경에 빠뜨려서 다시 사람들에게 들키게 만듭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 바다를 움직인 세스 덕분에 둘은 사람들로부터 피할 수 있게 되는데요. 도망치는 과정에서 엘리와 세스는 클로드 헤스터 메이어의 일기라는 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이 바다 도시의 아이들 책은 중간중간 하나의 다른 이야기가 삽입되면서 전개가 되는데요. 이 이야기가 바로 클로드 헤스터 메이어의 일기 내용입니다. 클로드는 악마의 역사를 주제로 연구를 하고 있었던 교수였습니다. 클로드의 일기장은 클로드의 가장 친구인 피터가 죽던 날부터 시작되는데요. 클로드는 피터가 죽은 날 자신의 연구실에서 죽은 피터를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클로드는 바로 그가 피터의 모습을 하고 있는 악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곧 자신이 악마의 화신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하지만 클로드는 악마가 자신의 소중한 벗인 피터의 눈빛으로 자신의 곁을 맴도는 것을 뿌리치지 못합니다. 클로드의 곁을 맴도는 악마는 클로드가 어려움을 겪는 순간마다 자신에게 부탁하라고 권유합니다. 그리고 그 부탁을 들어주며 악마는 점점 더 강해지고 화신인 클로드는 악마에게 무엇인가를 부탁할수록 뭔가 마음이 망가져 가게 되는 거죠. 악마는 결국 악마의 더 큰 도움 없이는 버틸 수 없는 방식으로 화신인 사람을 몰고 가는 것입니다. 세스는 이 일기장의 내용을 보면서 엘리와 핀의 관계가 이와 유사하다는 것을 알아내게 됩니다. 핀이 계속 엘리를 도와주려고 한다는 것, 그리고 그 도움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어떤 도움이고 동시에 엘리를 결국에 더 큰 어려움으로 빠뜨리는 잔인한 도움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엘리는 결국 세스에게 핀이 악마이고 자신이 화신이라고 고백합니다. 엘리는 클로드 교수처럼 지켜주지 못했던 동생, 즉 핀의 모습으로 나타난 악마를 뿌리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야기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엘리는 이제 핀의 모습으로 나타난 악마와 자신의 동생인 핀을 혼동하게 됩니다. 클로드 교수 역시 그랬습니다. 피터의 모습을 하고 나타난 악마를 결국 오랜 친구인 피터로 여기게 되고 그러면서 클로드는 자기 자신을 잃어가게 되는 것이죠. 다행히 엘리 곁에는 엘리의 오랜 친구인 안나가 엘리의 이런 혼란스러움을 자꾸 깨우쳐줍니다. 엘리, 세스, 안나 이 세 소년은 엘리 안에 있는 악마를 막기 위해 클로드가 남긴 일기장의 마지막 한 장, 찢어져서 없어진 그 한 장을 찾아다닙니다. 그 과정에서 아이들은 최후의 도시라 여겼던 지금의 터전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세스처럼 바다 동물의 몸에서 나와서 바다와 함께 움직이는 짙푸른 눈을 가진 소년의 전설에 대해서도 알게 됩니다. 이 전설을 통해 엘리는 세스가 오래전에 수장된 신 중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끝나갈 무렵에 이 책에서 말하고 싶은 마지막 반전이 나옵니다. 악마는 죄책감을 먹으며 기생하고 있지만
결국 악마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건 다른 것이었죠. 아이들은 결국 이걸 깨닫게 되고 엘리는 진짜 핀의 모습을 기억해냄으로써 악마의 힘을 약하게 만들기 위해 애를 씁니다. 엘리의 마지막 선택은 악마와 함께 바다로 뛰어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세스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기도 했지요. 바닷속에서 죽음의 문턱으로 가면서 엘리는 사랑하는 동생의 모습을 떠올리며 악마와 동생을 분리시키고 엘리 자기 자신으로 존재함을 느끼게 됩니다. 줄거리가 좀 길었는데 끝에 조금 빼고 마지막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줄거리를 맞춰볼게요. 얘기가 워낙 조금 방대하게 진행이 돼서 줄거리가 살짝 길었습니다. 너무 이야기 들려주시는 것처럼 저는 좋았어요. 책을 한 권 다 읽은 것 같은데요. 그쵸. 네. 좋으시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책에서 이야기를 나눌 게 저는 굉장히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했어요. 우선 이제 이게 초등학교 5, 6학년 아이들부터 읽기 시작하는데 사실은 초등학교 5, 6학년 아이들이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깊이 있는 이야기도 다루고 있고 그래서 이제 중학교나 고1 정도까지도 읽어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을 읽고 선택을 했는데요. 제가 질문하는 방식으로 이 책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좋아요. 네. 첫 번째 질문을 드려볼게요. 화신이 나오죠. 이 이야기는 악마와 화신이 나오고 이제 주인공인 엘리가 이제 화신인 상태에서 그거를 모든 그걸 사람들이 얘기를 해도 되는 거겠죠, 당연히. 농담입니다. 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스포기 때문에 저희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스포를 각오하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렇게 다 얘기를 해야 이 책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권해주시면서 이제 학부모님이 듣고 계실 경우에 혹은 교사 선생님들이 듣고 계실 경우에 같이 이야기를 어느 부분을 해볼까 이런 고민하는데 좀 도움이 되고자 저희가 그냥 스포를 하면서 진행합니다. 네. 화신이었던 클로드도 그렇고 주인공 엘리도 그렇고 사실은 굉장히 선하고 다정하고 정의로운 사람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왜 화신이 됐다고 생각하셨는지요? 근데 저는 이거 읽으면서 사실 이게 판타지잖아요. 근데 이게 이 세계가 신이 존재하는 세계고 신이 악마를 허용한 세계죠. 근데 신이 악마의 존재를 허용한 그 장면을 파우스트에서 처음 읽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그런 얘기가 정확한 문장은 기억이 안 나는데 신이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기 때문에 악마의 존재까지도 인정한다. 이런 비슷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읽었죠. 근데 그때 그 파우스트에서 메피스토가 신과 이제 내기를 하잖아요. 인간을 두고 그때 인간을 악마가 꼴려내는 것을 신이 허락하면서 신이 인간을 믿기 때문에 하나를 얘기를 하고 또 거기 나오는 매우 유명한 문장이 지금 써왔는데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한다. 이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화신이 되는 것도 악마에게 무엇을 부탁할 만큼 뭔가 노력하는 누군가인 거죠. 누구를 살리고 싶기도 하고. 네, 그 욕망이 뭔지는 이제 별도로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이고 그 욕망이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인류를 향하고 있는지 타자를 향하고 있는지 이것도 별도로 얘기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멋진 대답이에요. 저는 뭐라고 말하려고 했냐면 다음 분들 어떻게 그냥 대답하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이렇게 말하려고 했는데. 빨리 다 대답해 보세요. 이 정도 수준을 원합니다. 고전 하나씩 다 들으셔야 돼요. 네. 말씀하셔도 돼요. 그냥 느끼고 생각하는 바대로. 저는 아까 차차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화신이 되는 사람들은 너무 사랑이 많아서 네. 예. 그래서 죄책감 그 사랑을 다 하지 못한 거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화신이 되는 거다.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네네. 차차님도 네, 저도 비슷하게 그렇게 생각하신 거죠. 맞아요. 네, 저는 대답을 안 하려고요. 전 질문했으니까. 네, 여기 책에 보면은 슬픔과 죄책감은 악마가 착취하기 좋은 먹잇감이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른 누군가보다 더 사랑이 많고 다른 누군가보다 더 책임감이 강한 그래서 자기 자신을 근데 그게 자기 자신보다 더 강해졌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 악마가 찾아오기 좋았던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기에 좋은 사람. 클로드도 엘리도 약간 그런 공통점이 있어서 그랬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그러면 또 드려볼게요. 이제 약간 결말 부분에 사실 제가 결말에 명확하게 드러나진 않지만 악마가 진짜로 원했던 것. 이제 죄책감을 먹고 기생하면서 화신에게 살고 있지만 악마가 마지막에 화신의 몸을 뚫고 나올 때 마지막으로 원하는 게 있습니다. 악마가. 무엇일까요? 그 화신의 몸에 있을 때 진정한 그러니까 그 화신 원래 몸 주인에게 진정한 사랑을 원하는 것 같아요. 엘리한테도 어떻게 알았죠? 이거 독서 퀴즈인데. 네. 아 독서 퀴즈였나요? 아, 네, 역시. 엘리한테도 핀의 모습으로 왔을 때 진정으로 나에게 사과하라고 네. 그러면서 엘리가 마지막에 그런 말을 하거든요. 아 내가 악마가 원하는 걸 줘버렸다. 그쵸. 악마가 진정으로 원하는 걸 줘버렸다. 이제 네. 나에게 남은 시간은 조금밖에 없구나. 네. 내가 이제 조금 더 있으면 나의 몸을 뚫고 악마가 나오겠구나.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악마가 원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아 역시 네. 선생님을 너무 얕봐가지고 제가 전 사실 이거 두 번째 읽고 나서야 명확히 알았어요. 처음에 그냥 이제 아이들하고 읽어봤거든요. 그럴 때는 굉장히 재밌는 요소가 책이 많기 때문에 그런 되게 막 판타스틱하고 막 액티브하고 막 이런 재밌는 요소들에 약간 눈이 멀어서 되게 뭐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렇게 읽고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했는데 두 번째 이제 진지하게 혼자서 차분하게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에서 그 말씀하신 방금 악마가 진짜로 원하는 것 그게 이 이야기의 되게 키구나 열쇠구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저 진정한 사랑을 원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왜 그 사랑을 준 사람을 죽이는 거죠? 그래서 악마인가요? 그럴 수 있겠다. 그냥 다 자기 걸로 만들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인다기보다 그 화신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기생충이라는 표현이 맞을까요? 숙주? 그러니까 그 자기가 숙주와 예, 기생충으로 여기는 그쵸, 표현이 그쵸. 되고 있죠. 네, 자기가 거기서 모든 영양분 뭐 사랑이든 뭐든 모든 다 걸 받아 다 빨아 먹어버리는 거죠. 악마니까. 더 이상은 이제 쓸모가 없다 음. 생각할 때 뚫고 나온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의아했는데 이 이야기에서 악마라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등장인물인데 이 악마라는 인물이 사실 악이라는 것은 스토리가 있는 나쁨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이 인물이 이렇게 되기까지도 사실 나름대로의 스토리가 이해할 만한 스토리가 있어서 악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없어요. 그래서 악마예요. 이게 어째서 악마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예전에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던 사회적 문제에서 그 사람이 나는 악마다라고 얘기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너는 악마가 아니다. 너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라고 대답을 한 적이 있어요. 이 책이 조금 악마의 실체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이 굉장히 없어서 그런데 이 책 설정 자체가 신과 악마가 사실은 거의 동등하게 그러니까 인식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상징적인 신, 그러니까 되게 상징적으로 파악을 해야 돼서 상징적인 신과 상징적인 악마를 두고 얘기하고 싶은 거는 사람들의 삶인데 여기서 두 번째 질문에서 악마가 진짜로 원하는 걸 얘기했을 때 이것도 조금 더 상징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화신의 영혼과 기억, 사랑까지 모든 것을 다 자기 것으로 만드는 순간 그 화신은 스스로 존재함을 잃어버린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그 상태가 되는 게 악마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쿠키님 말씀하신 거가 되게 와닿는데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것은 조금 이야기 스토리가 좀 빈약하구나. 구조가 조금 빈약하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한 초등학교 5, 6학년 중1 정도까지 읽으면 알맞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거는 이 소설의 약간 한계라고 봐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 물론 이제 그 얌얌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또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오히려 조금 너무 악이 서사가 없다. 너무 단순한 세계관이다라고 생각해서 한계라고 좀 생각했어요. 네, 어쨌든 저는 읽으면서
이 악이 사실 신의 세계와 신 악마 뭐 그리고 종교의 제사장, 그러니까 여기 재판관으로 나온 사람들이 사실은 신관들이죠. 이제 그런 사람들의 세계관이 저는 뿌리가 중세에 내려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세적 세계관과 접목시켜 볼 때에도 약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전 좀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었던 것 같아요. 판타지 소설이니까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렇죠. 제가 판타지를 잘 못 읽어요. 어떻게 다뤄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좀 여기에 대해서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하면 돼요. 굉장히 즐겁게 스토리, 왜냐하면 판타지는 그 스토리를 파악해내고 막 이렇게 속도감 있게 전진하는 재미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우리의 현실을 뛰어넘는 어떤 상상이 펼쳐지는 것에 대한 쾌감과 즐거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은 소설이 가지고 있는 서사를 그대로 또 갖다 들이대기에도 한계는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들은 좀 현실적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읽는 소설의 그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런 소설에 익숙해져 있다가 판타지를 처음 읽게 되었을 때는 굉장히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좀 저는 사실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판타지 소설을 매니아들 읽었을 때. 분님께서 들으시면 이 무지한 판타지 그럴 무지라고 수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럴 수 맞아요. 있죠. 그 저는 판타지를 잘 모르지만 판타지도 판타지의 세계관이 네, 있다고 완전 알고 엄청나게 있거든요. 구축돼 있던. 그렇죠. 그리고 그게 뭐 북유럽 신화랑 연결된 것도 맞아요, 있고, 맞아요.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중세적 세계관이랑 네네. 연결된 것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 이야기가 뿌리 내리고 있는 세계관은 어디인가, 근데 그 세계관을 잘 반영하고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그래서- 못 읽는 거죠, 제가. 아니면 어쩌면 전통적인 판타지랑 저는 좀 오히려 좀 다르지 않을까. 저도 판타지를 아주 많이 읽진 않았지만 말씀하신 그런 어떤 막 뿌리 받고 있어서 그때 인물들을 차용하잖아요. 서로 판타지들이 인물들을 차용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이 책은. 그래서 책을 쓰신 저자분의 이력을 봐도 그렇고 좀 다른 판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좀 판타지의 서사라기보다는 우리의 삶의 서사를 얘기를 하는데 그 형식을 판타지에서 그냥 빌어온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더 많이 했고, 그래서 아까 제가 조금 더 나이가 든 학생들이 읽어도 좋겠다라고 생각한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악마성과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악마는 이렇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인간 모두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내적인 면에서의 악마성을 생각해 볼 만한 책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연령대를 제가 조금 더 높이까지도 잡긴 네네네. 했었거든요. 저는 사실 저희가 이제 책을 추천하면서 뭐 누가 읽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사실 그 연령대라는 거는 맞아요. 너무 네. 모호한 것 같고, 네. 이 책도 초등학생이 읽으면 나름의 그 그만큼. 스토리와 그 이야기를 따라가면 재미가 있는 거고, 30대 제가 읽어도 막 나이가 드러나죠. 제가 읽어도 젊으시군요. 굉장히 깊이가 있고 저한테도 어려운 부분도 많았거든요. 그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는. 그렇고 60대, 70대 할머니, 할아버지가 읽어도 또 여기 나름의 이야기를 찾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막 이렇게 국한해서 맞아요.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또 저희가 이제 판타지 소설, 뭐 소위 그렇게 얘기하는 장르 소설에 대해서도 약간 뭐 청소년들이 읽는 거, 추천해 주는 거, 이런 이야기도 좀 이따 할 것 같은데, 지금 하시죠. 네. 저는 기본적으로 요새는 이제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장르 소설이라는 말 자체를 잘 안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판타지 소설이라고 하면은 약간 폄훼하는 게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런 본격 소설은 아니고 약간 뭐 재미 위주의 그냥 그런 거야. 근데 사실 그 작품성이 중요한 거지, 이게 판타지의 어떤 껍데기를 쓰고 있다는 건 저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본격 소설 중에서도 정말 이런 이야기를 아이들이 절대 읽으면 안 되겠다 싶은 정말 이상한 윤리의식을 가진 책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꼭 이렇게 장르의 편견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네, 기본적으로. 맞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의 판타지 소설이라고 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읽거나 이렇게 자주 접하게 되는 소설은 굉장히 전형적이에요. 네, 맞아요.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계속 스토리가 반복되고 계속 그 같은 세계관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 틀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만 익숙해지다 보니까 다른 텍스트를 읽는데 너무 어려움을 느끼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게 문제점이지.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극복해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남학생, 여학생을 막 이렇게 딱 전형적으로 가르고 싶진 않지만,
확실히 취향이 좀 있어요. 아이들이 취향이 있는데 책과 이런 어떤 책의 서사 구조와 그다음에 이야기의 전개, 스토리를 파악하고 이런 데 있어서 입문할 때 굉장히 좋지 않나요? 그 특히 이렇게 모험이 모험이 들어가고. 들어가고 이런 이야기들이 판타지가 들어간 어떤 요소들이 있으면 아이들이 저는 교육적으로만 막 제시를 하면 아이들 너무 읽기 힘든데 책에 대해 반감만 생기고 그래서 막 재밌게 그것들을 파악해 나가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본인이 고등학교 되고 대학생 되고 이러다 보면 그것만 익숙해져도 되게 큰 성과라고 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바탕을 깔아줄 수 있어서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다양하게 접해보는 것까지는 좋지만 어떤 분야든 한 분야에 너무 빠지면 그거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네네. 네. 그 저희 또 하나 이제 이 소설에서 재미있는 부분이 인물 하나하나에 주목해 보는 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세 번째 질문은 유난히 끌리는 인물 혹은 되게 흥미롭다라고 생각하셨던 인물이 있으셨어요? 저는 그 엘리죠. 엘리의 엄마요. 네. 돌아가신. 네, 저는 엘리 엄마 이야기가 뒤에라도 이렇게 돌봐주는 이제 이웃 사촌이 있잖아요. 그분이랑 연관돼서 캐스티언.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너무 없는 거예요. 아쉬웠어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네. 여기 굉장히 멋진 인물인 것 같은데. 저는 역시 주인공인 엘리가 가장 마음에 들었는데요. 그 동생을 돌보지 못했다는 자기가 그때 동생이 죽어가는 순간에 약을 구하러 가느라고 동생과 같이 있지 못했다는 죄책감 때문에 악마의 화신이 됐잖아요. 근데 3년 동안 그 가장 친한 안나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그 악마에게 어쨌든 나름의 방법으로 저항하면서 거리를 두면서 지냈잖아요. 굉장히 강한 아이구나. 그리고 마지막에도 처음부터 이제 세스를 구하는 장면부터도 그랬지만 이 아이는 정말 강하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저도 엘리한테 제일 좀 이렇게 눈길이 갔는데 저는 계속 그걸 궁금해하면서 읽었어요. 그리고 이 엘리는 말하자면 세스를 구하는 데 자기 욕망이 있는 거죠. 거기에 세스를 구하겠다.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기가 화신이잖아요. 근데 네. 자기 대신 세스가 희생당할 위험에 처했잖아요. 그래서 세스를 구한다기보다는 자기의 양심을 속이지 않는 거, 자기의 정의를 구하는 거라고 좀 초점을 맞춰서 생각했거든요. 저 이 생각을 못했는데 화신은 한 명인가요? 네. 이 책에서는 네. 어쨌든 화신이 20여 년 주기로 옮겨 다니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 부분을 놓쳤네요. 네. 맞아요. 그 엘리라는 인물이 아까도 말했듯이 그러니까 보편적인 사람들보다 더 정의롭고 더 나서져. 그러니까 그런 걸 참지 못하고 그런 더 여리기도 하고 더 선한 게 있기 때문에 자기가 화신인데 근데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으니까 억울하게 소년이 대신 소년이 희생당하는 거니까. 희생당하는 거를 볼 수 있는 인물이 아닌 거죠. 엘리라는 인물의 설정 자체가. 그렇고 그다음에 핀이 말하는 것처럼 그 죄책감이 있는 것도 작용한 것 같아요. 동생을 지키지 못했고 근데 내가 지킬 수 있는데 지키지 못하는 어떤 상황이 또 다시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견디지 못하는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소설에서 가장 크게 생각한 부분은 뭐냐면 맹목적인 믿음? 그것이 참 위험하구나 이런 생각을 계속 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세스가 나왔을 때부터 사람들이 세스를 무조건 화신이라고 믿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 재판관이 화신을 악마를 물리치지 못했지만 그 캐스티언이 사실은 악마를 물리친 건데 사람들은 그 재판관이 살아있는 성인이라고 생각하고 맹목적으로 재판관을 따르거든요. 그래서 이 맹목적인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가 또 이 소설에서 되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현실도 사실은 맹목적인 믿음이 너무나 많이 넘쳐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저는 결말에 대해서도 얘기해 보고 싶은데요. 사실 저는 결말을 읽고 너무 어려웠어요. 결국 작가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뭐였을까?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다 못한 걸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 실제로 이거 2편이 나왔어요.
아마존인가요? 네. 그러면 2편을 읽으면 조금 네, 이 편은 또 다음에 다뤄보거나 하기로 하고 차차님이 말씀하신 그 결말 마지막에 끝날 때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얘가 어떤 걸 의미하고 있는지를 한번 네, 말씀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왜 그 얘기를 드렸냐면 이게 어쨌든 새로운 세계를 구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세계관 구축까지는 성공을 했고 저도 몰입해서 읽었는데 그 이후에 마무리까지 하기에는 좀 너무 짧은 느낌이었어요. 네, 이 스토리 자체가. 그래서 저는 결말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다른 분들은 어떠셨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판타지 소설답게 새로운 세상을 향해 또 나아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결말이 되게 판타지 소설 이어져야죠. 그래서 이어져. 투비 컨티뉴가 돼야 되잖아요. 네네. 새로운 세상으로 이 아이들이 나가죠. 전혀 알려지지 않은 어딘가로. 좀 새롭게 뭔가를 시작하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읽으면서 그냥 이 이야기가 재미있고 흥미롭고 그리고 신선하다는 데 초점을 맞췄지 이게 어떤 의미를 이렇게 응축해서 담아내려고 한다는 목적이 있는 책이라고 읽지 않아서 네.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냥 이 자체로 그냥 새로운 여행을 하는 거죠. 책을 통해서 그냥 그렇게 맞춰서 읽었고 또 다른 세계가 있겠구나. 네. 그야말로 이렇게. to be continue. 네. 맞아요. 굉장히 즐겁고 그러니까 우리가 의미를 찾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이제 책을 읽는다는 건 굉장히 즐거움을 주는 어떤 시간, 자기한테 위로를 주기도 하지만 즐거움도 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재밌었던 책이라고 저는 재미가 있어야 책을 읽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중간에 읽다가 재미가 없으면 저는 안 읽어요. 어떤 의미로든 재미가 없으면. 그래서 되게 그런 면에서 보면 네. 되게 재미를 많이 주는 풍부한 책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면에서 이것을 우리가 학생들하고 또는 자녀들하고 어떻게 이렇게 같이 읽어낼 수 있는가는 계속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 얌얌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그 질문을 던지셨잖아요. 그리고 저희도 뭐 믿음에 대해서 또 결말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 같이 짚으면서 읽으면 충분히 자녀들이나 뭐 학생들하고 대화가 가능할 것 같고 많은 이야기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 바다도시의 아이들 이야기 더 서운하신 거 없죠? 더 말 못하신 거 없으시죠? 요 정도로 이야기를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희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